안녕하십니까.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원장 한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엔 저와 함께 금전채권관리의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나 회사에서 금전채권을 담당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의 말하는 분쟁은 대출 이후에 회수가 안 되든가, 또한 그러한 회수가 자동으로 되도록 예방적 채권관리, 그리고 회수가 안 된다면 사후적 채권관리, 여기까지 포함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이론 그리고 실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강의는 이렇게 용어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법률적 지식이 없어도 듣는데,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는 이번 시간에는 20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전채권, 물론 이제 채권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주로 금전, 돈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려면 개념이 먼저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개념 이후에 이제 그 채권을 사고 팔 수 있는데 권리를 넘기는 양도와, 그 다음에 보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다음에 대출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또 대출이 아니어도 회사에서 물건을 납품하거나 이랬을 때 상대방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담보를 생각하게 될 텐데, 그때 담보와 저당권의 관계 이렇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출을 하든 물건을 납품하든 간에 그랬을 때 우리는 계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계약과 계약서의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금전 청구의 방법 중에 소송 말고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가 있는데 지급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명령 절차를 함께 보고요. 다음에 이러한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대여금이든 구상금이든 간에 결국 우리는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압류와 금지되는 채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판결문이 이 집행 권한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판결문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행 권한의 종류와 그에 대한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짧게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채권이라면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해서 본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추심과 전부명령과 채권관리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경함이 있다면 배당을 하게 될 텐데, 채권자에게 돌아오는 배당 금액이 적다면 우리는 배당 이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전채권관리에서의 배당의 순서, 그리고 배당의 이의편을 함께 보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해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부인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인권에 있어서의 행사를 해서 채권 관리를 하는 방법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사행위를 했었을 때 채권관리편. 이래서 이러한 2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금전채권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전채권의 개념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전채권의 개념에서 우선은 용어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쟁점과 포인트를 본 다음에 그 사례로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과 채무입니다. 익히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채권 채무에 대한 용어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채권 채무 부분에 있어서 주로 금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 너 이거 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죠. 그래서 그 의무가 있는 자를 우리가 채무자, 그 채권을 갖고 있는 자를 채권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이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겠죠. 결국은 자, 여기서 만약에 은행이라면 돈을 빌려주고 자연인이 빌렸다. 그러면 이렇게 빌린 자가 채무자죠.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말한다. 저는 오늘 이 수업에 있어서 주로 채권자를 갑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채무자를 을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자,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중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행이죠. 자, 이 부분은 이행을 지체하는 것. 이행을 지체한다는 건 뭐예요? 변제를 하기로 했는데 늦어지는 거죠. 이행이 불능하다는 것. 이행의 불능이라는 것은 아예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불완전 이행이라는 것.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일부 이행을 했거나 뭔가 계약에 위반된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의 유형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대여금 1억 원에 지연손해 내지는 이자를 연 12% 했다면 월 1%가 되겠죠. 이랬을 때 그것을 이자를 늦게 준다. 그럼 지체인 것이죠. 이행불능이라고 하면 거기는 뭐 사망을 했거나 회사라면 회사가 청산을 했거나 이렇게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태죠. 불완전 이행이라면 일부만 갚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채무 불이행인데 이때 하나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지체, 이렇게 늦어지면 이런 거죠.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당연히 변제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대여금이든 물품대금이든 똑같습니다. 용역대금도 똑같죠. 사실은 용역대금도 다 금전채권이죠.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는가? 강제로 이행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손해, 지연된 손해, 그러니까 지연배상이죠. 이런 권리가 있고 전보배상, 전보배상이라는 건 원래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 보상은 적법한 건데 이 배상은 위법 불법한 거죠.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 불법, 이게 바로 배상입니다. 그래서 전보배상은 손해가 난 만큼을 상대방에게 달라고 하는 것. 딱 그만큼을 주세요. 이게 이제 전보배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보배상 외에 어떤 배상이 있는가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 해제 이렇게 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주고 내지는 물건을 납품하고 내지는 용역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그 대금 내지는 금전 내지는 이자 뭐 비용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을 할 때 연속적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월 뭐 100만 원씩이 받을 돈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건을 계속 납품해요. 어떤 상황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소매상에게 물건을 납품하는데 매일 납품하기도 하고 매주 납품하기도 하고 뭐 매월 납품하기도 하고 뭐 계약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그 금전이라는 게 물건 납품하고 그냥 변제를 항상 했다면 뭐 이러한 문제는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오늘 못 주고 내일 못 주고 근데 또 모레 주는데 또 일부 주고 내지는 이번 달 못 주고 그 다음 달 못 주고 그 다다음 달에 일부 나오고 이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이냐 3일 전에 납품한 것을 지금 대금을 준 것이냐 오늘 납품한 것에 대금을 준 것이냐 벌써 일주일 것이 밀렸는데 오늘 납품한 것만 주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서는 어떤 돈인지 정해놨다. 어떻게? 먼저 비용이 있고 그것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있고 그 금전에 대한 이자가 있고 원본, 여기는 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금이 있는데 이 순서는 비용을 1번, 이자를 2번, 원금이 3번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밀린 것 중에 옛날의 것부터 해서 이자부터 계산을 하고 남은 돈으로 원금을 변제한 걸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를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계약서나 차용증이나 여기다가 기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차용증, 뭐 각서,
무슨 계약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최근에 그 계약서의 틀의 이제 분위기는 옛날에는 그냥 기본적인 틀에다가 금전만 기재하면 숫자만 기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일반적인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게 뭐 이렇게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들을 이렇게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기재할 때 처음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장수가 몇 장이 늘어나든 제가 그것은 계약편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하고 오래된 것이 채권이 있고 최근에 채권이 있으면 오래된 것, 이행기에 도래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다. 다음에 소멸시효에 항변을 할 수 있겠다. 자,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사채권 일반적으로 10년, 판결금 10년입니다. 네, 이렇게 변제할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 라고 하면 10년 지났으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 제가 변제를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이죠. 물론 소멸시효는 중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단을 했다면 재항변으로서 채권자가 아니요 저 그 소멸시효는 제가 중단시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상사채권이었으면 5년이다 이런 말이고 5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상사채권이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채권은 전부 5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사채권의 부분은 금전채권의 대여나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은행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내가 물건을 납품했다. 그렇다면 그 물품 대금은 3년이다 이런 말이고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음식을 팔았다. 그럼 소멸시효는 그건 1년이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상사채권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 바로 모든 채권이 5년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채권마다 동일한 금전채권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봐야 된다. 그러면 농협 같은 경우 대법원 판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줬으면 그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5년이 아니고 10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대출해줬다면 그거는 상행이기 때문에 5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당사자가 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달리 해석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전채권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어떤 업무 속에서 소멸시효가 채무자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자, 소멸시효는 다 다르다 그랬어요. 채권마다. 그런데 금전채권이라도 다 똑같은 건 아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제 채권자에게 주장만 하면 되겠죠.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변제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채무를 승인했어요. 제가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갚을게요. 라고 소멸시효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적극 그러면 그렇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채무자가 나 소멸시효 지난 거 이미 알고 있지만 나는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채무는 살아있다. 변제해야 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에 대한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전채권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